자, 이런 경제 내용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얘기 바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확인했을 때 한 3,097, 99, 거의 네. 3,100 가까이 갔습니다. 중동 상황 때문에 조금 주춤하나 싶었지만 다시 오르는 추세를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이 참 대단함을 지금 느끼고 있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해보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지 아니면 중동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 주가가 폭락했던 것이 사실상 일반화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뭐 호르무즈 해협 이란 쪽에서 봉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게 큰 영향을 또 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어떤 불확실성보다는 국내에 있는 이런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주가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예. 코스피 추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유가 사실상 이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선법 개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고 왔을 때가 2.77% 코스피 지수가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휴전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불기둥을 우리나라 주식의 불기둥을 지금 뿜고 있는데 예. 그 정도로 크게 지금 오르고 있고 이런 휴전 합의 이 부분이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증시가 확실히 이제 지금의 유동성 장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탁금부터도 한 63조 원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일단은 신용융자 잔고라는 게 있는데 이제 B2죠 보통 이제 19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9조 원 넘어간다 그러면 거의 20조 원 거의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B2가 맞다. 그러면은 빚내서 투자한다라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확실히 이제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 증시가 뜨겁다라는 걸 반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시장의 현 주소를 이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빚내서 투자하는 B2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야 하잖아요. 네. 지금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휴전 합의를 선언하면서 뭐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앞으로의 이런 주식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지금 중동의 변수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 휴전 합의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목적 달성했죠. 이 미국을 끌어당겨서 이란에 이제는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는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목적이었는데 네. 실제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란도 장기전으로 가면 좋지 않다라는 국내 정서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정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권 유지하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란도 장기전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 합의 부분이 휴전 합의가 깨진다 그러면 또 변수가 생기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이슈가 이제는 잠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확실히 갈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각광을 받았던 방산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기름값 올라가면은 또 정유주들이 크게 혜택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유통망이 끊기잖아요. 그럼 해운사들이 사실 해운 운임을 높이게 됩니다. 그럼 또 이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제는 말 그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뭐 의회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전 합의가 나오면서 이게 또 다운이 되고요. 예. 폭락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는 반도체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반도체주가 뜨겁거든요. 원전주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뛰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도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업황의 희비가 또 이 변수 하나로 인해서 또 갈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섹터별로 업종별로 희비는 엇갈릴 수 있다라는 점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중동 사태로 인해서 우리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에서 많이 주목을 했던 것은 첫 번째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까라는 네.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선 우리 산업 그리고 국제 전반적으로도 좀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한숨 돌렸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이란과 오만 사이의 좁은 해역입니다. 거기에 전 세계의 기름의 유통의 한 25%가 거기서 이제 흐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석유
석유 말고도 LNG가 있습니다. 예. LNG의 25%가 또 거기서 또 흐르거든요. 거의 한 20에서 25%가. 그러니까 여기를 봉쇄한다 그러면 국제 유가가 에너지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휴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다 이런 위협이 있었을 때마다 조금씩 한 4%씩 오르던 게 지금 휴전이 협상이 됐다라고 나오자마자 사실상 이제 유가가 이제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브렌트유나 서부 텍사스유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폭락을 했던 그래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수직으로 꺾여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전 71달러,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유가 지금 68달러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의 70달러 후반까지 갔다가요. 지금 거의 브렌트유라든지 서부 텍사스유가 한 6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지금 브렌트유는 더 내려갔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한 68달러 선도 되는 것 같아요. 서부 텍사스유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60달러 선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유가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조금 긍정적이다.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뭐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돼요.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뭐 유가가 단기간으로 급등했던 부분들은 좀 완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의는 계속되고 있는데 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무역 대표부 장관과 의회 주 인사들과의 어떤 회담이 진행될 예정인데 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또 첫 고위급 협상이란 말이죠. 네. 어떤 성과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후에 이재명 새로운 정부의 첫 고위급 사실 회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고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조를 정확하게 말하는 미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실용주의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아마 어필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25%의 철강과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이 25% 관세에 대해서 철회를 우리는 이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달라 얘기하고 있고 상호 호혜적인 분위기 안에서 앞으로 이제는 면담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실용 노선,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명했다.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사실상 이제는 그 통상교섭 본부장이 가서 의회 관계자들과 또 만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세액 공제 같은 부분, 세제 혜택 같은 부분도 계속적으로 아마 논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하는 자리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또 논의가 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비자 심리지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6월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했는데 108.7, 네. 100이 넘었다는 건 그래도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소프트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네. 소프트 데이터는 이런 거예요. 그냥 경기 선행 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에 선행한다 한마디로 심리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을 넘어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은 경기를 전망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소비자 동향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15개 지수 중에서 6개 지수를 이용해서 산출하는 게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네. 쭉 보시면 나오죠. 이제는 현재의 생활 형편, 그러니까 지금의 생활 형편, 앞으로의 생활 형편, 그다음에 지금의 수입, 그다음에 지출 이런 것들을 전망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기와 향후의 경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6개 지수를 통해서 이제는 지금의 소비자들의 전망을 볼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108이 지금 넘어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죠. 100을 넘어서면 소비자들이 이 앞으로의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월과 6월 100을 넘어섰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역시나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추경도 있습니다. 유동성 풀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전망을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금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 받느냐, 나는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많은 말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도 사실상 소비자 심리지수에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내가 25만 원 받나 보다.
난 어떻게 써야지 이런 기대심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웃는 일만 사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지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점들이 아마 4년 만에 또 최고치로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오르고 있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선행 지표로서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집값 상승 기대거든요. 9% 정도 올랐는데 사실 집값이 서울 지역으로는 지금도 많이 올라 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건 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지금 이거 뭐 아파트 가격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이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예. 아파트 전망,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전망 지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사실상 지금 120이 나왔거든요. 집값 전망이 9%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100 이하 했을 때,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 이하 했을 때도 이 아파트 가격 전망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시장의 참여자들이 집값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건데 지금 이게 보면요. 주택 가격 전망을 본다 그러면 이게 2021년도에 그 10월 달에 125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불장이었습니다. 뭐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을 때였거든요. 이게 맞냐 할 정도로 너무 올랐을 때 그때 이후에 최고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지역구별 아파트 상승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강남 3구 그다음 마영송 중심으로 네. 이제 크게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의 이제는 아파트 서울 아파트들이 점차 지금 외곽 쪽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거. 아마 시간이 갈수록 노원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서구라든지 외곽 지역까지도 더 확산될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정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정부의 기조는 이겁니다. 수요를 이제 막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21년도에 아파트 불장이었을 때 그 당시에 수요 막느라고 막 세금으로 이제 폭탄 투하했었거든요. 부작용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전략은 정부의 전략은 공급을 막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려서 실제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공급을 막음으로 해서 사실상 이제 갭 투자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이 대출을 끌어당겨서 사시는 분들의 수요를 이제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봤을 때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에서 레버리지 끼고 사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예. 레버리지를 막아주면은 오를 수가 없어요. 아파트 가격은. 그래서 지금의 이제는 대출 공급을 아마 확 줄 수가 있다. 아마도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 들어가죠. 여기에서 은행 자체별로 또 규제 들어갑니다. 총량 규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7월 이후부터는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런 대출 공급을 확 줄어드는 효과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의 아마 아파트 가격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편 이제 50일 동안 그 유심 해킹 사태 있고 나서 50일 동안 신규 가입 중단했던 SK텔레콤 네. 이제 다시 영업을 좀 재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뭐랄까 그 대리점에서 사실 피해도 좀 있었을 거고 네.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대책을 좀 SK 쪽에서 내놔야 할 거고 네. 그리고 왜 이 사고가 났는지도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죠.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지금 SK 쪽에서요. 이탈 고객이 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크게 이제 고객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2위 이제 KT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SK 입장에서는 고객 확보가 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래에 좀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 단통법도 내년 다음 달부터 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이제 보조금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예. 그럼 SK 입장에서 50만 명 잃었으니까 50만 명 다시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보조금이 엄청나게 된 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핸드폰 바꾸실 분들은 다음 달로 조금 미뤄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통법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정보가 느리신 분들이 싸게 살 수 없다 보니까 단통법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면 정보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싸게 핸드폰 맞출 수 있어라는 이제는 돌면은 정말 싸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음 달부터 단통법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뭐 SK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아마 마케팅 비용을 쏟아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들 흐름을 봤을 때 핸드폰, 스마트폰 맞추실 분들은 아마 다음 달로 아마 좀 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SK 입장에서는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해서 조만간 아마 이제는 발표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찾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최대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시장의 전망이 나오면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SK 입장에서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단톡법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폐지된다라는 게 그 전부터 뭐 폐지되니 많이 정말 오랫동안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토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상한을 줬었어요. 예. 왜냐하면 유통망 공정하게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일단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뭐 구로라든지 뭐 디지털 단지라든지 성지라 그러잖아요. 예, 성지라고 보통 하죠. 정보가 빠른 분들은 거기 가서 빨리 가서 엄청 싸게 하다 보니까 정보가 느리신 분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불공평하다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단통법이에요. 근데 단통법에 의해서 그렇게 뭐가 나느냐? 상한선이 딱 정해집니다.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상한선이 딱 정해지다 보니까 어디를 가져든 똑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공시 의무가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 출고가를 정확하게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당토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냐? 사실상 이제는 내가 싸게 사고 싶어도 싸게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마케팅 비용을 안 씁니다. 기업들이. SK나 KT가. 그러다 보니까 더 가격이 비싸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단통법이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마케팅 출혈 경쟁이 생기고 결국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들의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지원금 많이 주니까 더 싼 가격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먹거리 가격. 네. 먹거리는 소비자가 더 이제 체감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먹거리 가격이 또 인상을 예고했거든요. 치킨, 뭐 프랜차이즈, 게다가 편의점 식품까지 잇따라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원가 상승이에요. 일단은 뭐 유가가 지금 많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는 폭등을 했던 케이스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이제 60달러 초반, 50달러 후반 선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에 좋은 영향을 줬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사실상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 유가의 흐름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차를 두고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 거치면서 고환율 상태에 있었거든요. 환율 자체가 높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고 이것도 고스란히 이제 가격에 녹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이제 가격에 투영되고 있다, 반영이 되고 있어서 먹는 물가가 계속 우리는 평균 소비자 물가보다 더 높거든요. 가공식품 물가가. 이런 점들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재료 고정비 상승이 되죠. 지금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추경입니다. 추경이 이제는 2차 추경이 이제는 7월 초에 이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7월 중순부터 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든지 돈이 풀릴 텐데 야 이거 물가 더 자극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추경이지만 횟수로 보면 올해 2차 추경이거든요. 1차 추경 아직 돈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거 1차 추경 이제 돈 풀리기 시작해요. 7월부터 이것도요. 그다음에 아시겠죠? 50만 원의 공공 크레딧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소상공인 맞아요. 이거 풀립니다. 2차 추경까지 풀려요. 물가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가를 잡으면서 이제는 소비 촉진에 나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아마 지금 있는 것 같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아마 지금 정부의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 먹는 물가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잠재워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쓸 수 있는 카드는 몇 개 없습니다. 할당 관세를 통해서 이제는 수입 물가 좀 낮춰주는 부분, 그래서 가공식품 가격을 내려가는 부분, 무엇보다 이제는 업체들의 자율적인 가격 인하 유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